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이 다르고 여론의 물결을 잇고 이슈의 결론을 찾아갑니다. 시사 이슈 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사 이슈 결은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조실장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비후 등록은 하셨습니까?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네. 방송 편의상 후보라고 좀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문성유 후보께서는 지난 2022년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본선도 아니고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위기 상황에 재출마를 결심하신 겁니까? 제가 지난 30년 동안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 업무를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쌓은 이제 공직 경험과 노하우를 저를 낳아주고 저희 정체성을 만들어준 제주의 발전을 위해 온전히 쏟고 싶다는 그런 강한 의욕으로 다시 나서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문성유 후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예.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성유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제주 서초등학교를 나왔고 제주 제일중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오영고등학교를 나온 제주 사람입니다. 평생을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이해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제주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제가 집안에서 장남입니다. 엄격하게 자랐고, 그리고 이제 오랜 중앙정부 공직 생활에서 몸에 밴 이제 신중함, 그리고 정치적인 유불리보다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집중해 왔다는 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 세계에서는 다소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기조실장 경력을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 제주를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제가 평생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주도 공직자들하고 많은 네트워크와 인과관계를 쌓았죠. 그래서 제가 뭐 공직에 있으면서 균형을 크게 저버리는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께 이제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코칭을 해주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에 뭐 지어진 건물이나 뭐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씀을 하셔야죠. 하셔야 합니까? 예. 그러면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주대학병원, 그다음에 국립호국원, 호국원요. 그다음에 저기 저 기상청 제주청사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제 아버님이 호국원에 계신데 그럼 그렇습니까? 후보님 덕분인 겁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를 관여를 했습니다. 요즘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 인맥을 또 장점이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에 아직도 협력 채널이 남아 있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중앙정부와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의 그 논리적 정합성, 그다음에 성숙도 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정부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중앙정부의 속내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걸 알고 있는 제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을 잘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의 성숙도를 높여가지고 그 중앙정부하고 절충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던져야 돈이 나온다는 걸 아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는 제주도지사 후보로 나선 분이 혼자십니다. 뭐 단일화 과정 없이 지금 단독 후보가 된 건데 그런데 다른 후보가 없는 게 국민의힘 중앙당의 무관심 또는 제주 선거를 포기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요즘에 저희 중앙당의 상황이 여러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저희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면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제주 도지사를 제주 도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도민만을 보고 꿋꿋하게 걸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금 민주당 후보 공고하고 지지율 격차가 좀 있고 지난 1월에 장동혁 당대표가 제주에 왔을 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언급하는 바람에 원희룡 등판선이 한때 흘러나왔습니다. 원희룡 등판설 가능한 얘기입니까? 원희룡 전 장관은 어떻게 보면은 제주 정치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많이 했던 그런 유력 정치인입니다.
출마 여부는 결국 이제 본인의 판단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 특정인의 출마 여부보다는 과연 누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예. 잘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경제 분야 행정 전문가입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도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주에 뭐 원희룡 전 장관 말고 중량감 있는 인사를 전략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가능한 카드입니까? 지금 저희 중앙당의 우리 공천 결정 과정이 예.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은 저는 뭐 제가 공천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뛸 뿐입니다. 전략 공천을 하더라도 문 후보를 할 거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하시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자주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절윤. 문 후보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끊는 절윤입니까? 아니면 절윤과 절연을 하자는 쪽입니까? 뭐 직접적으로 그런 답변은 보다는 예. 사실 대한민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중심의 정치가 아니고 예. 헌법과 상식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책임이라든가 예. 제가 많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시장 경제 이런 것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가치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제주 도정을 대표하기 위해서 제주 도지사를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중앙 정치 상황보다는 제주 도민을 위해서, 예. 제주 도를 위해서 바라보고 열심히 뛸 겁니다. 근데 절윤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근데 예.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렇게 가방 하나 둘러매고 제주 곳곳을 돌아다니시던데 SNS 봤습니다만은 네. 알아보시는 분이 좀 늘었습니까? 예, 많이 들었습니다. 뭐 어떤 얘기들 하시던가요, 주로? 제가 만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예. 제주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이제 행정에서 하는 노력이, 예. 그러니까 행정 서비스가 피부에 와닿지가 않다는 이제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결국은 그 행정 집행 경험이 없는 정치인 출신 도지사의 이제 예. 미숙함 때문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민주당 후보로 나선 세 분이 다 이제 정치인 행정 경험이 없는 예. 정치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하고 차별화돼서 예. 전문 행정가 출신이 예. 도정을 잘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 도민들의 마음을 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가 출신인데 잘하고 있어서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의 많은 부분들을 보수 쪽 경제 정책을 많이 지금 예. 따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는데 여러 여론조사에서 아직도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입니다. 예. 이게 본인의 인지도 때문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의 한계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공직자 출신으로서 몸에 밴 신중함 때문에 파격적인 행보를 하지 못하는 제 부족함이 이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제주에서 정치 활동을 해오지 못했던 그에 따른 이제 인지도 부족도 이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제가 이제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은 예. 도민들의 관심도 이제 많아질 거고,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제주도의 비전을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저희 공직자 출신으로서의 안정감과 이런 걸 갖고 도민들을 접근하다 보면은 도민들께서도 저희 가치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지 예.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만약에 본인의 현재 인지도를 놓고 민주당 후보였다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예. 제가 뭐 장담할 수 이렇게 한 순까지 갔을 거라고 봅니까? 그렇게 예.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군이 오영훈 지사와 문대림, 위성건 국회의원 3명입니다. 셋 중에 누구랑 붙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그 답을 드리려면 제가 그 세 분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4년 동안 성과에 대해서 이미 도민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대림 의원은 오랫동안 제주도에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약속을 도민들한테 했는데 그 약속을 책임을 진 적이 없다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도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고 이성근 의원은 삼선 예.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삼선 국회의원을 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에서 해놓은 게 뭐가 있냐 예. 이런 얘기를 제가 서귀포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세 분 뭐 개별 격자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정치인 출신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행사장을 찾고 예. 말씀을 하는데 익숙하신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어느 후보가 나오더라도 예. 저는 이제 도민들께 예. 과연 누가 제주도정을 잘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냐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제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 떼놓고 인물론만 가지고 붙으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국회의원을 향해서 도지사 선거에 의원직을 가지고 나오는 게 얍삽한 네. 정치적 꼼수다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네. 왜 그런 건지요? 제주도에 대한 예. 진정성에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니, 경선 탈락하면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도지사로 나왔다가 예. 떨어지면 국회의원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면은 예. 어떻게 보면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주 도지사란 자리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도민을 대표하는 게 도지사인데 제주 도지사 자리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도민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럼 본인이 어떤 공직에 만약에 지금 있다면 출마할 거면 그 공직을 버리고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게 하셨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현직 지사에다 현직 국회의원들입니다. 인지도 면이나 네. 뭐 조직력 면이나 다 열세인데 어떻게 좀 역전 분위기를 만드실 겁니까? 뭐 계속 강조를 예. 합니다만은 결국 이제 뭐 요즘 최근부터 뭐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만나면서 도민들하고 저희 정책을 만나면서 설명도 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같이 이제 방송이라든가 언론을 예. 통해서 알리는 작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도민들께 진정성 있게 우리 행정 전문가로서의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역할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뭔가 달라진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영훈 도정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이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일단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문 후보께서 오영훈 지사가 도민 공감대도 얻지 못했고 중앙정부도 설득을 못했다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만약에 문 후보께서 추진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행정체제 개편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광역화된 행정체제를 지난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그걸 이제 국제다이도시를 위한 추진 주체로서 이제 개편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그걸 이제 따라서 지금 광역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그 군영발전 전략도 광역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이미 앞선 그 행정체를 갖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운영상에 그 도민들이 느끼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든가 예. 도민들이 어떤 의사 전달에 문제가 있다. 이런 운영상의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저도 듣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이 정부의 여러 가지 하고 밑도 하면서 나가려 그러면은 그 나타나는 운영상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어쨌든 간에 그 우리 굉장히 많은 권한을 제가 오래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예. 많은 권한을 밑으로 이양하는 게 중요한 말씀 거. 들어보니까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뭐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게 일차적인 거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후에 판단을 하시겠죠. 그래도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보이면은 만약에 지사가 된다면 그러면 재논의를 해서 한다 만다부터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논의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그 권한 이임이라든가 읍면동 기능을 강화한다든가 도민들 행정 공무원들이 책임 있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해놓고 그게 과연 그 서비스가 도민들이 판단하기에 이거 괜찮네 이런 판단이 들면은 그 다음 단계에 도민들이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먼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담론적인 논쟁을 벌이면서 우리의 역량을 소비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항공우주 산업이나 도심 항공교통 이런 신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민생과 동떨어진 정책을 한다고 또 비판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지사가 된다면 이 사업들 다 접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책의 의사결정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 선택을 할 때는 그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예. 제주도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기간 산업은 1차 산업입니다. 1차 산업과 연계된 관광이 전체의 8, 90%를 차지하는 이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1차 산업을 키우지 않고는 제주도 미래가 나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 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산업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주도의 기반이 되는 1차 산업에서 고도화시키다 보면은 고도화시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이 나타날 수가 있고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해서 나가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자면 우리 제주도가 숙박업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유니콘 기업이 된 야놀자라든가 여기어때 이런 그 플랫폼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고도화하는 걸 뒷받침해줬다면 제주도에서 나타날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에 기존에 있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지 없는 걸 한 게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결국은 제주도에 기반 없는 신산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제가 미래 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다만 미래 산업을 하더라도 그 미래 산업이 어떤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면서 제주의 그 도민들의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그걸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도민들의 소득하고 연결되지 않고 그리고 미래에 어떤 스케줄도 안 보이는 마냥 그냥 저 하늘만 쳐다보면서 가는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 도민들한테 설득도 안 되고 섬식 정류장도 지금 논란인데 대부분 좀 재검토하자는 생각들인데 문 후보께서는 없애면 안 된다. 이런 좀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왜 그런 건지요? 그러니까 섬식 정류장 제주도의 이제 대중교통 수단이라 그러면은 대중교통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 그러니까 노인이나 학생, 저소득층 등 서민들의 교통의 이용을 이제 저렴하게 하면서 편의성을 높여주는 정책이 대중교통 정책의 어떤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정책이라면은 계속 여러 가지 도민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적인 수단을 발굴하고 시도를 해야 됩니다.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섬식 정류장도 저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불편하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개선을 해 나가야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오영훈 도정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성숙화시키는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한 거라던데. 받았는데 그거를 반영을 하고 여러 시뮬레이션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성숙된 정책을 만들고 시행을 해 나가야죠.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빨리 도민들한테 그 문제점을 개선해가지고 불편 해소하는 정책을 나가야 되는 거지. 이 정책이 그렇다고 그 대중교통 정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면서 정책은 이제 시행을 하면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 예산이 투입된 거니까 보완하고 불편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접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사가 되신다면은 이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서 먼저 어떤 정책을 좀 내놓을 생각입니까? 우리가 이제 정책을 할 때 보면은 개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 주체인 개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 이제 그 사람이 지출한 비용을 줄여준다든가 그 사람이 소득 창출 기회를 높여주는 이 정책이 결국 이제 저 개인의 민생을 회복하는 정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비용을 줄여주고 그 소득 창출 기회를 높이는 그런 정책을 시급하게 할 겁니다. 어떤 비용을 줄이고 어떻게 소득을 올릴 건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제가 얼마 전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인건비라든가 인력 활용이라든가 인건비, 그다음 물류비 등 이런 고정비를 낮춰주고 그다음에 지금 그 여러 이제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자금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자금난을 해소해주는 그런 정책을 일단 1차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제주도 기업이라든가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 중에 가장 큰 게 또 판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로 문제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정부가 이제 도가 정책적인 개입을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쪽을 양축으로 끌고 가면서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고 그러면 이 회복된 상태가 지속 가능하게 하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서의 우리가 이제 가공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브랜드 높여주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수출을 높여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만들어 가면서 이제 회복 단계에 멈출 수 없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많이 다듬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결이 다른 질문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는데 밖으로 꺼내면 불편해지는 그런 몇 가지 추리는 건데 맞으면 그냥 웃어 넘기시고 아니면 아주 짧게 반박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윤석열만 아니었으면 해볼 만한 선거였다. 예, 웃고 가겠습니다. 이재명의 경제 정책만은 코드가 맞는다. 그것도 뭐 웃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재경부 시절 제주를 챙길 때 티를 팍팍 냈어야 했다. 그것도 마지막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단독 후보라 좋긴 하지만 사실 외롭다. 네, 맞습니다. 아, 다 맞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시군요. 예. 자, 그리고 제2공항. 예. 국민의힘 당론은 뭐 찬성 쪽인데 지금 10년째 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 후보께서는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도지사가 된다면 이런 입장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지사가 된 후에 환경 영향 평가가 애매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 투표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 생각해 놓은 방법이 있는지요? 어차피 지금 국토부가 예.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찬반 양론이 굉장히 예. 거세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나중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내용을 이의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조사 결과가 뭐 조건부 수용이든 뭐 이렇게 뭐 보완 요구든 예. 어떤 명확하게 나올 거라고는 사실 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조사 결과를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수용해서 그 결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주민투표 같은 경우도 주민투표인 경우에도 지금처럼 첨예하게 갈등이 생긴 상황에서 주민투표가 과연 갈등을 수습하는 방법으로서 과연 바람직한가? 아니면 이 갈등을 영원히 만들어주는, 영원히 이어지게 하는 그런 걸로 돼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갈등 해소를 어떻게 할지 혹시 고민하신 방법은 있는지? 그거는 제가 차츰차츰 말씀드리는데 몇 가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 그 말씀하시면 누가 카피 뜰까봐 지금 뭐 그런 점도 있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공공배달의 먹개비라고 오영훈 도정에서 만들어서 지금 뭐 저도 가끔 씁니다만은 수수료를 근데 조금 받습니다. 이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받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좀 많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지금 수수료율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매출액이 그 1,000억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0억은 그 제주도 예산 한 거의 8조 가량 되는데 수수료 안 받으면 막 늘어나면 재원이 더 필요해야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공공 그 배달 웹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제주도민들의 소상공업자들의 이제 매출 증가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억 자체 그 늘어나더라도 그게 단순하게 지출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려지고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그게 제주 지역 경제 환원이 되면서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그냥 비용 지출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그 작지만은 규모는 작지만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AI 반도체 중심의 성장 전략 이게 제주에 플러스가 될까요? 아니면 제주가 소외되는 결과가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리가 활용하는 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는 정책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 제주도의 문제는 제주도가 제조 기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뭐 일방적으로 그냥 새로운 산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 너무 너무 앞서가는 거는 다소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그 AI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제주의 1차 산업, 관광, 그다음에 새로운 우리 에너지 이런 사업에 접목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고도화시키면서 활용하는 쪽으로. 그래서 AI라든가 반도체 이런 능력들을 제일 잘 활용하는 지역으로 가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빨리 서두른다고 시험 때 빨리 서두른다고 책장을 빨리 넘어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정확히 이해해서 넘어가야 되듯이 특히 이 AI 부분은 그렇게 해야만이 제주도가 이 AI가 위기가 아니고
제주도의 산업들을 예.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주에 생각합니다. 있는 걸 활용해서 가면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예,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석 달 열심히 뛰실 건데 선거 현장을 어떻게 뛰실 건지 유권자 그리고 도민들께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제주도지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정당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사라는 자리는 대한민국의 어디를 가든 정당을 떠나 당당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후보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